이것은 무스의 앞다리 2개입니다. 에릭은 안쪽의 고기를 얻기 위해 가죽을 벗길 준비를 합니다. 며칠 전 그의 스노모빌이 고장나 수리 중이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그는 다른 일들을 처리합니다. 무스의 가죽을 벗겨내자 향긋한 고기 냄새가 진동하여 그를 매우 만족스럽게 합니다. 무스 고기를 조각조각 잘라낸 뒤 그는 고기를 차례로 분쇄기에 넣어 손질합니다. 그리고 다진 고기를 보관용 가방에 담습니다. 이것은 신선하고 맛있는 유기농 살코기이자 그의 주된 식량원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말이죠. 며칠 후 에릭은 브룩스 산맥으로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그는 사냥으로 생계를 꾸리는 사냥꾼입니다. 모피는 귀중한 자산입니다. 가죽의 가치는 종류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여우 가죽은 40에서 60달러 정도이고 울버린 가죽은 250에서 500달러, 회색 늑대 가죽은 최고 1,500달러에 달합니다. 이것이 그가 항상 회색 늑대를 사냥하고 싶어하는 이유입니다. 그는 스노모빌을 타고 출발하여 수시로 덫을 확인합니다. 여기에는 2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덫에 걸린 동물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고 다른 야생 동물에게 잡아먹히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눈과 얼음이 덫을 덮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얼어붙었던 강물이 이제 녹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덫을 확인하던 중 에릭은 뇌조 한 마리를 발견합니다. 북극 지방의 귀한 별미로 고기 맛이 일품입니다. 그는 보통 한 끼에 적어도 2마리는 먹습니다. 그는 권총을 꺼내 사격 준비를 합니다. 뛰어난 사격 솜씨로 녀석을 손쉽게 쓰러뜨립니다. 아직 숨이 붙어있는 것을 보고 그는 조심스럽게 목을 잡고 한 바퀴 돌려 고통 없이 보내줍니다. 그 후 나무 위에 한 마리가 더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재빨리 쏴서 떨어뜨립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숲속에는 아직 뇌조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총소리가 울려 퍼져도 도망칠 줄을 모릅니다. 덕분에 에릭은 쉽게 2발을 더 쏠 수 있었고 총 4마리를 사냥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날 밤 그는 푸짐한 저녁 식사를 즐깁니다. 집으로 돌아와 뇌조 손질을 시작합니다. 배를 갈라 가슴살과 먹을 수 있는 내장을 분리하고 나머지는 미끼로 사용합니다. 손질이 끝나자 그는 요리를 시작합니다. 뇌조 고기와 무스고기, 감자, 양파를 넣고 스튜를 만듭니다. 맛있는 냄새가 금세 집안 가득 퍼집니다. 어느덧 자정이 가까워진 시간,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날 정도로 허기가 집니다. 드디어 식사를 시작합니다. 야생에서 살아남으려면 식량 외에도 겨울을 날 뗄감을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며칠에 한 번씩 마른 소나무를 베어야 합니다. 큰 나무 한 그루면 며칠 동안 쓸 뗄감이 나옵니다. 가을에는 뗄감 창고가 가득 차 있었지만 2달여 만에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알래스카에서 살아남으려면 항상 부지런해야 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코유커강 캠프에서 토 여사는 밖에서 들려오는 맹수의 낮은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듣고 즉시 총을 들고 뛰쳐나갑니다. 하지만 밖에는 이미 아무런 짐승의 흔적도 없습니다. 늑대인지 다른 짐승인지 정체는 알 수 없지만 이지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에 심장이 요동칩니다. 오늘 밤은 쉽게 잠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날 아침, 토 여사는 상황을 살피러 밖으로 나갑니다. 오늘따라 공기가 묘하게 느껴집니다. 평소라면 여우들이 바로 튀어나와 그녀를 따라다녔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오늘은 녀석들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경험상 여우가 숨는 이유는 딱 2가지입니다. 눈폭풍이 다가오고 있거나 아니면 더 위험한 포식자가 이 구역에 나타났기 때문이죠. 토 여사는 여우를 무척 아끼며 몇몇 녀석들과는 이미 절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녀석들의 존재는 마치 경비견과 같은 역할을 하여 그녀가 주변의 위험을 감지하도록 돕습니다. 망원경으로 관찰하던 중 멀리서 늑대 한 마리가 나타난 것을 발견합니다. 늑대의 표적이 된다는 건 최악의 상황입니다. 덩치가 그리 크진 않더라도 곰과 맞설 정도로 배짱이 두둑하기로 유명하니까요. 토 여사의 표정이 심각해집니다. 그녀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보다 선제 공격으로 자신을 지키기로 결심합니다. 위장이 쉽도록 흰색 옷을 입고 소총을 챙겨든 채 늑대의 흔적을 쫓기 시작합니다. 발걸음은 느릿하지만 온몸에서 살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야생에서 홀로 살아가려면 마음이 약해서는 안 됩니다. 정면 돌파만이 맹수를 겁먹게 할 수 있죠. 눈밭 곳곳에 늑대의 발자국이 찍혀 있지만 녀석은 감쪽같이 사라져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토 여사는 경고 사격을 몇 발 가합니다. 총성이 연달아 울려 퍼집니다.
이 총소리에 녀석도 분명 겁을 먹었을 겁니다. 이 구역의 주인이 누구인지 똑똑히 알려주는 거죠. 경고가 효과가 있었던 걸까요? 해질 몇이 되자 숨어있던 여우들이 캠프로 돌아왔습니다. 녀석들의 평온한 표정을 보니 위험은 지나간 듯합니다. 포 여사는 녀석들에게 먹이를 주고 뛰노는 모습을 보며 행복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꿈꾸던 이상적인 삶이죠. 자신과 이 작은 생명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녀는 어떤 노력도 마다하지 않을 겁니다. 상대가 누구든 용감하게 맞설 테니까요. 북극권에 사는 이누이트족은 술록뿐만 아니라 회색 늑대도 사냥합니다. 며칠 전 에드니스는 술록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맹수를 유인하기 위해 내장과 가죽을 남겨두었죠. 오늘 두 사람은 술록 무리가 모이는 곳으로 향하다가 혼비백산하여 달아나는 무리를 목격합니다. 에드니스는 위험을 감지하고 즉시 망원경을 들어 살핍니다. 보통 포식자가 쫓아올 때 술록들이 흩어지곤 하죠. 아니나 다를까 술록 무리 뒤로 맹수 한 마리가 질주하고 있습니다. 바로 젊은 회색 늑대입니다. 녀석은 산중턱을 지나 곧 정상을 넘을 기세입니다. 부부는 즉시 행동에 나서기로 합니다. 산비탈을 타고 늑대의 측면을 치려는 거죠. 추격전은 긴박하게 흘러갑니다. 거대한 회색 늑대, 조금 전까지 술록을 사냥하던 포식자가 이제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 이곳을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립니다. 하지만 칩 부부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칠 생각이 없습니다. 그들은 스노모빌 속도를 높여 산 정상으로 향합니다. 망원경으로 확인해보니 늑대가 갑자기 멈춰선 것이 보입니다. 엔진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겠죠. 잠시 숨을 고르던 녀석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늑대가 있는 곳은 얼어붙은 개울가라 칩 부부는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 일단 물러납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다시 늑대 발자국을 추적합니다. 그러다 물려 죽은 술록 사체를 발견합니다. 흔적을 보니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멀리 내다보던 칩이 달리는 회색 늑대를 다시 포착합니다. 녀석은 어제 도망쳤던 그 길로 가려는 듯합니다. 하지만 녀석의 계획은 이미 간파당했습니다. 부부는 앞길을 차단하고 매복하여 녀석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길 기다리기로 합니다. 하지만 늑대가 포위망을 뚫고 빠르게 달아납니다. 집은 계속 추격하고 에드니스는 조준을 합니다. 늑대와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상황. 에드니스는 서둘러 장전하고 방아쇠를 당깁니다. 하지만 빗나갔습니다. 그녀는 다시 재장전합니다. 멀어지는 늑대를 향해 또 한 발을 쏩니다. 에드니스는 명중했다고 확신합니다. 급히 다가가 확인해 봅니다. 과연 회색 늑대가 눈 위에 미동도 없이 쓰러져 있습니다. 숨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으며 두 사람은 감격에 젖습니다. 이 늑대 가죽은 최상급 품질입니다. 1,500달러는 좋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쓴 기름값을 충당하고도 남을 금액입니다. 그들은 꽁꽁 언 늑대를 설매에 싣습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귀환합니다. 사냥 오두막에 도착하자마자 두 사람은 해체 작업을 시작합니다. 늑대의 내장을 꺼내야 합니다. 사체가 완전히 얼어붙기 전에 말이죠. 그 후 가죽을 완벽하게 분리해냅니다. 술록 사냥과 비교했을 때 에드니스는 늑대 사냥을 더 좋아합니다. 늑대는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늑대를 잡은 사냥꾼만이 진정한 사냥꾼으로 인정받습니다. 동시에 가죽을 벗기는 건 하나의 예술입니다. 작은 실수 하나에도 가치가 크게 떨어지니까. 다행히 에드니스는 어릴 적부터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솜씨는 매우 능숙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늑대 가죽을 성공적으로 벗겨냈습니다. 완벽한 사냥의 하루가 마무리됩니다. 한편 유콘 강변에서는 큰 눈이 내렸습니다. 앤디는 시내로 나가 중고 제재기를 하나 장만했습니다. 눈이 길을 덮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눈 덮인 도로 때문에 바퀴가 계속 헛돕니다. 속도를 줄이고 핸들을 꽉 잡아야만 합니다. 날씨는 점점 더 악화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도로가 폐쇄될 수도 있습니다. 앤디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차가 덜컹거리며 1초 전진합니다. 마치 저승사자와 마주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시간이 흐릅니다. 앤디는 쓴웃음을 지을 뿐입니다. 고도가 높아지자 도로 위의 눈은 좀 줄어들었지만 산길은 좁고 구불구불해집니다. 자칫 방심했다가는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큰 난관은 맞은편에서 오는 차들입니다. 대형 트럭들이 달려옵니다. 이 트럭 기사들은 도로를 독차지하며 달립니다. 속도를 줄이는 법이 없죠. 앤디의 입에서 불평이 끊이지 않습니다. 다행히 얼마 후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이고의 제재기를 잠시 맡겨두기로 합니다.
육훈강이 완전히 녹으면 그때 집으로 옮길 생각입니다. 지금은 홀로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트랙터 수리를 준비해야 하니까요. 다음 날 다가올 봄을 대비하기 위해 우선 해결할 일이 있습니다. 트랙터 차축에 문제가 생겨 궤도가 벗겨졌습니다. 이동 중에 말이죠. 앤디는 40개에 달하는 트랙 부품을 분리해 집 안으로 가져와 점검합니다. 긴 볼트 2개가 사라진 걸 발견합니다. 캐디 자석을 들고 찾아 나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찾지 못했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와 나쁜 소식을 전합니다. 앤디는 볼트와 너트를 직접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잠시 후 모든 부품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트랙터에 다시 조립하기만 하면 됩니다. 꼼꼼함이 필요하지만 흥미로운 작업입니다. 앤디는 즐겁게 작업을 마치고 수리를 완료합니다. 부품을 조립하고 트랙터 시동을 걸어 성능을 확인합니다. 앤디는 마당에서 트랙터를 몰기 시작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한 후 밖으로 나가 추가 점검을 합니다. 모든 게 아주 잘 작동하는 것 같군요. 이것이 바로 앤디가 보내는 시골의 일상입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의미 있게 흘러갑니다. 덫에 걸린 녀석이 거칠게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오늘 녀석은 노련한 사냥꾼을 만났네요. 에릭은 총을 꺼내 울버린에게 2발을 쏴 녀석의 숨통을 끊습니다. 울버린을 잡은 에릭의 기분은 묘합니다. 왜냐하면 며칠 전 늑대 사냥용 덫을 놓았지만 놈들에게 농락당했기 때문이죠. 미끼만 먹어치우고 배설물까지 남겨두고 갔으니까요. 늑대 무리와의 대결에서 그는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희귀한 울버린을 잡게 되었네요. 털이 아주 아름다운 수컷입니다. 울버린 가죽은 매우 귀해서 고객들이 선호하는 물건입니다. 에릭은 구매자에게 연락하기로 합니다. 그는 예전 고객의 친구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 사람은 울버린 가죽과 두개골에 큰 관심을 보입니다. 양측은 빠르게 거래를 성사시킵니다. 에릭이 손질과 포장을 해서 보내주기로 하죠. 두개골은 오랫동안 삶았습니다. 에릭은 안쪽의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꺼냅니다. 지루한 작업 순위를 매긴다면 두개골 세척 작업은 단연 최악일 겁니다. 재미라곤 눈꽃만큼도 없으니까요. 다음 날 에릭은 잘 말린 울버린 가죽을 상자에 담고 두개골도 꼼꼼히 포장합니다. 이 소포를 무두질 공장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앵커리지에 있는 공장인데 알래스카에서 모피 가공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죠. 그 후 가죽 장인에게 보내죠. 멋진 작품으로 재탄생한 뒤 배편으로 고객의 손에 전달될 것입니다. 시내에 나오는 건 드문 일이라 에릭은 가죽 몇 장을 챙겨왔습니다. 집에 모아둔 여우와 스라손이 가죽입니다. 대개 그가 잡은 것들은 직거래로 팔리거나 고객에게 직접 혹은 가죽 장인에게 가지만 가끔은 상인에게 팔기도 합니다. 모피 전문 상인 말이죠. 얼마 후 그는 시내에 도착해 빌의 모피 회사로 직행합니다. 빌은 인심이 후한 사람입니다. 젊은 사냥꾼들에게 값을 잘 쳐줘서 수입을 올릴 수 있게 돕죠. 그래서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 빌은 한창 바쁜 중이지만 에릭을 반갑게 맞아줍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가죽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발톱부터 귀, 입술까지 뒤집어서 확인하는데 아주 정교하게 손질되어 있네요. 빌이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개선할 점이 몇 군데 있긴 하지만 그는 손질 팁을 알려주며 가격을 매깁니다. 여우 가죽은 장당 $60, 스라손이 가죽은 시세보다 높게 쳐졌습니다. 에릭은 뛸 듯이 기뻐합니다. 오늘은 꽤 짭짤한 수확을 거뒀네요.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음날 에릭은 근처 강가로 나갑니다. 늑대 무리의 흔적을 발견했거든요. 그는 늑대 사냥을 특히 좋아해서 기회만 오면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강을 따라 덫을 몇 개 놓을 생각입니다. 늑대가 다니는 길목에 말이죠. 이 덫은 300kg 미만의 사냥감에 적합합니다. 만약 무스가 실수로 걸리더라도 쉽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순록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에릭은 나무 기둥에 덫을 묶습니다. 지면에서 약 40cm 높이입니다. 늑대가 지나갈 때 모기 덫에 걸려 질식하게 만들기 위해서죠. 그 후 그는 개울 건너편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썰매의 뒷부분을 분리합니다. 그는 전속력으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언덕을 오르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덤불에 부딪히는 바람에 균형을 잃고 땅에 세게 넘어지고 맙니다. 다행히 그는 다치지 않았지만 스노모빌이 심하게 파손되었습니다. 조향 장치와 브레이크 모두 문제가 생겼고 핸들도 구부러졌습니다. 오늘의 사냥은 여기서 중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는 씁쓸하게 집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날이 어두워져서야
그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스노모빌의 상태를 다시 점검했는데 손상이 너무 심각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스스로 수리할 수 없는 수준이었죠. 다음날 아침, 그는 수리를 위해 페어뱅크스로 향합니다. 정밀 점검 후 정비사는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우선적으로 수리하기로 결정합니다. 사냥꾼에게는 생계 수단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수리에는 며칠이 걸릴 것입니다. 그동안 그는 캐빗과 캠프에서 사냥을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포 여사가 기다리던 연료가 비행기로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연료를 저장 주머니로 옮깁니다. 이 정도 양이면 캠프를 유지하기에 충분합니다. 봄이 올 때까지 말이죠. 조종사를 배웅한 후 포 여사는 주머니에 든 연료를 드럼통으로 옮겨야 합니다. 다른 저장 용기로 말이죠. 그녀는 펌프를 사용하여 연료를 각 드럼통에 나누어 따로 보관합니다. 날이 완전히 어두워져서야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 후 그녀는 발전기를 가동합니다. 며칠 전 연료 부족으로 인해 발전기가 완전히 멈췄었거든요. 이제 연료를 채우고 스위치를 켭니다. 엔진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고 발전기가 돌아가며 전등불이 들어옵니다. 포 여사는 기쁨의 환호성을 지릅니다. 드디어 위기를 넘긴 것입니다. 다음날 포 여사는 자축하기 위해 맛있는 식사를 하려 합니다. 그녀의 목표는 맛 좋은 뇌조입니다. 뇌조는 날짐승으로 육질이 부드럽고 맛이 일품이라 알래스카에서는 귀한 별미죠. 하지만 녀석들은 눈처럼 하얀 털을 가지고 있어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동시에 토 여사는 주변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곳에는 늑대뿐만 아니라 스라소니와 같은 맹수들이 득실거리기 때문이죠. 눈 위에 작은 발자국이 보입니다. 바로 뇌조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녀는 발자국을 따라 이동합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뇌조 몇 마리를 발견합니다. 녀석들은 문 속에 완벽하게 위장하고 있군요. 포 여사는 천천히 다가갑니다. 작은 뇌조들을 놀라게 하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말이죠. 하지만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한 마리가 날아오르자 연쇄 반응이 일어나 뇌조 무리가 모두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포 여사는 멀어지는 녀석들을 허탈하게 바라볼 뿐입니다. 다음 날 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토 여사는 뇌조 사냥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제는 검은 옷 때문에 너무 눈에 띄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밝은 새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주변 환경에 녹아들기 위해서입니다. 전방에 수많은 발자국이 보입니다. 뇌조들의 활동 구역이라는 증거죠. 그녀는 버드나무 뒤에 숨어 조용히 목표물을 관찰합니다. 위치를 파악하자 그녀는 녀석들을 놀라게 하지 않으려고 땅에 바짝 엎드려 기어갑니다. 이 작전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가까이 다가갔지만 뇌조 무리는 위험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신중하게 조준을 마친 후 포 여사는 회심의 첫 발을 쏘았습니다. 하지만 빗나갔고 놀란 새들은 모두 날아가 버렸습니다. 7번의 연이은 실패에도 그녀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그녀는 다시 사냥에 나섰습니다. 목표는 여전히 그 뇌조들입니다. 지난 실수들을 교훈 삼아 이번에는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기회가 포착되자마자 방아쇠를 당겼지만 또 빗나갑니다. 포기하지 않고 한 발 더 쏘아봅니다. 하지만 뇌조 무리는 운 좋게도 또 도망쳤습니다. 이제 그녀와 뇌조 사이의 거리는 불과 40m. 그런데 이 둔한 새들은 아직 날아가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마치 사냥의 신이 강림이라도 한 듯 토 여사는 총을 들어 쐈습니다. 이번에는 드디어 명중했습니다. 역시 존버는 승리합니다. 피냄새를 캠프까지 가져가지 않기 위해 토 여사는 그 자리에서 바로 뇌조를 손질했습니다. 먹을 수 있는 살코기만 챙깁니다. 집에 돌아와 본격적으로 요리 준비를 시작합니다. 뇌조의 뼈를 발라내고 부드러운 가슴살만 남깁니다. 물론 쫄깃한 염통도 버리지 않습니다. 난로에 불을 지피고 팬을 달군 뒤 버터 한 큰술을 투하합니다. 이어서 사과 몇 조각을 준비해 블루베리와 함께 기름 두른 팬에 볶습니다. 재료의 맛이 배어들 때쯤 뇌조 고기를 넣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금세 오두막을 가득 채웁니다. 많은 사람들이 뇌조 맛이 어떠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농담 삼아 회색곰 고기 맛과 같다고 합니다. 반대로 회색곰 고기는 뇌조 맛과 똑같다죠. 한마디로 아주 맛있다는 뜻입니다.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고 기대했던 비주얼입니다. 맛이 기가 막힙니다. 토 여사는 행복하게 혼자만의 만찬을 즐깁니다. 유콘 강변에 사는 앤디는 땔감을 구하러 나가야 합니다. 날씨가 워낙 추워 매일 엄청난 양의 장작을 떼야 하기 때문입니다. 스노모빌은 훌륭한 이동 수단이지만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오늘 앤디가 또 넘어졌습니다. 그는 투덜거리며 힘겹게 일어납니다.
낑낑대며 스노모빌을 다시 세우고 여정을 계속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숲에 도착해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제 앤디는 민머리 벌목꾼으로 변신해 나무를 베기 시작합니다. 기계톱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밑동에 홈을 파고 안전거리로 물러나면 거대한 침엽수가 그 육중한 몸을 눕힙니다. 또한 그루의 거목이 쓰러지며 장관을 연출합니다. 앤디는 나무를 토막내어 스노모빌에 묶고 집으로 끌고 갑니다. 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해 아내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채비를 마친 두 사람은 다시 숲으로 향합니다. 먼저 큰 나무에 케이블을 묶습니다. 인치로 줄을 당겨 나무가 쓰러질 방향을 조절하기 위해서입니다. 준비가 끝나자 앤디가 벌목을 맞고 아내는 옆에서 응원합니다. 두 사람의 호흡이 척척 맞습니다. 마침내 거목이 의도한 방향으로 정확히 쓰러지자 두 사람은 환호합니다. 이제 목재를 집으로 옮겨야 할 차례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그루터기 지레바디라 스노모빌이 자꾸만 걸려서 꼼짝을 안 합니다. 앤디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 분통을 터뜨립니다. 정말 살벌한 표정입니다. 현명한 캣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앤디가 진정될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줍니다. 한참 후 드디어 목재 운반을 마쳤습니다. 임무를 완수한 두 사람은 텍토닉 강변의 오두막으로 향해 짧은 휴가를 즐기기로 합니다. 오늘은 캣의 생일이기 때문입니다. 앤디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목걸이입니다. 스라손이 뼈를 정성스레 깎아 만든 세상에 하나뿐인 펜던트입니다. 앤디는 틈날 때마다 몰래 이 선물을 만들었습니다. 아내를 깜짝 놀라게 해주기 위해서죠. 얼마 후 그들은 숲속 오두막에 도착했습니다. 경치가 아주 빼어난 곳이죠. 데이트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장소입니다. 앤디는 오두막을 데우기 위해 난로에 불을 지피고 캣은 맛있는 저녁 식사를 준비합니다. 배불리 식사를 마친 후 앤디는 설매 개들을 돌보고 먹이를 주러 밖으로 나갑니다. 어둠이 내려앉자 앤디는 아내에게 사랑스럽게 입을 맞춥니다. 등을 긁어달라고 부탁하더니 그곳에 깜짝 선물을 숨겨두었죠. 캣은 설레는 마음으로 선물을 열어봅니다. 눈앞에 아름다운 목걸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이 생일 선물을 무척 마음에 들어합니다. 앤디는 항상 자신을 기다려준 아내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캣은 지난 15년 동안 늘 그래왔다고 화답합니다. 이제 이 행복한 부부는 잊지 못할 밤을 보낼 준비를 합니다. 잘 보세요. 이 남자가 순록의 목을 꽉 붙잡고 있습니다. 양쪽이 치열하게 몸싸움을 벌입니다. 이것은 이누이트가 순록을 사냥하는 귀중한 장면입니다. 겨울이 찾아오면 집안의 식량 비축분이 거의 바닥납니다. 신선한 고기를 구할 때가 된 것이죠. 지금은 마침 순록이 이동하는 시기입니다. 녀석들이 마을 근처에 도착했고 강물은 완전히 얼어붙어 강을 건너기가 수월해졌습니다. 부부의 역할 분담은 확실합니다. 최고의 사냥꾼은 아내 에드니스이고 남편은 곁에서 보조를 맞춥니다. 에드니스는 토박이 이누이트입니다. 그녀는 사냥을 아주 즐깁니다. 동시에 이때는 부부가 오붓하게 함께할 수 있는 드문 시간이기도 하죠.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스노모빌 소리에 순록대가 놀라 도망가지 않도록 그들은 걸어서 이동하기로 합니다. 이곳은 순록대가 있는 곳의 바람 아래쪽이라 녀석들이 사람 냄새를 맡을 수 없습니다. 전방에 작은 순록 무리가 눈 아래 있는 이끼를 뜯고 있습니다. 위험이 다가오는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에드니스가 몸을 낮추고 조준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사냥 실력을 확신합니다. 총성이 울려 퍼집니다. 순록대가 혼비백산하여 달아납니다. 알고 보니 바람 때문에 탄도가 빗나갔습니다. 덕분에 순록 7마리가 운 좋게 목숨을 건졌네요. 녀석들은 산 위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공포에 질린 순록대를 뒤쫓아가는 건 매우 어리석은 짓입니다. 경험 많은 두 사람은 우회에서 매복하기로 결정합니다.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은 상황이라 종일 기름만 떼고 빈손으로 돌아간다면 이번 사냥은 완전한 실패로 끝날 테니까요. 그런 손해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산 정상에 오르자 아래쪽에 안정을 되찾은 순록대가 보입니다. 에드니스가 다시 총을 듭니다. 그녀의 눈빛이 목표물에 고정됩니다. 비록 손톱 손질이 좀 필요한 상태지만요. 다시 총성이 울립니다. 하지만 거센 바람 탓에 또 빗나가고 맙니다. 여러 번 놀란 순록대는 경계심이 극에 달해 더 이상 사냥이 불가능합니다.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그들은 컴퓨터로 일기예보를 확인합니다. 목요일 날씨가 좋을 거라는 소식을 접합니다. 사냥 장소는 산기슬 호수 근처 순록 1000여 마리가 있는 말리기비기입니다.
칩의 사냥 기술은 장인어른께 배운 것입니다. 에드니스의 집안은 대대로 명사수들을 배출했죠. 풍부한 전통 사냥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칩은 그동안 쌓은 지식을 활용해 훗날 자손들에게 물려줄 겁니다. 닷새째 되는 날, 두 사람은 다시 길을 나섰고 마침내 이동 중인 술록대를 발견했습니다. 에드니스는 숨을 죽인 채 최고의 순간을 기다립니다. 술록대가 움직이고 있지만 그녀는 방아쇠를 당깁니다. 술록 한 마리가 갑자기 멈춰섭니다. 총알이 제대로 박힌 거죠. 녀석은 무리를 따라가려 애쓰지만 점차 뒤처집니다. 부부는 침착하게 접근합니다. 이번엔 칩이 나설 차례입니다. 녀석의 머리를 붙잡고 작은 칼을 사용해 고통을 끝내줍니다. 살생이 마음 편한 일은 아니지만 생존을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일이며 그들은 사냥감을 존중합니다. 녀석의 희생에 감사함을 표하죠. 기도를 올린 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바로 술록을 손질합니다. 재빨리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꺼냅니다. 유난히 추운 날에는 콩팥이나 간을 먹어 체온을 유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누이트의 생존 방식이자 대자연이 준 선물에 의지하는 법이죠. 이른 아침 잠에서 깨어 커피 한 잔으로 정신을 차립니다. 에릭은 이런 삶을 무척 사랑합니다. 그런데 식수가 바닥났군요. 이곳 북극에서는 보통 강에서 물을 깃습니다. 가장 깨끗한 천연 안반수니까요. 하지만 강으로 나가보니 강변이 얼어붙긴 했어도 얼음 두께가 아직 얇습니다. 자칫 강물에 빠지면 목숨이 위험할 수 있죠. 결국 그는 집으로 돌아와 밤이 되길 기다립니다. 어둠이 깔리자 스노모빌을 타고 다른 취수원으로 향합니다. 겨울철에 물을 깃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이라 에릭은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얼음물 수영은 사양이니까요. 작은 얼음 조각 위에 서 있으니 얼음이 쩍쩍 갈라지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남들은 그를 이해 못할 수도 있지만 그는 이 자유로운 삶을 사랑합니다. 어차피 짧은 인생, 후회 없이 사는 게 정답 아닐까요? 일을 마치고 나니 새벽 1시 반이 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도 에릭은 할 일이 태산입니다. 북극의 살인적인 추위 때문에 쉴 새 없이 장작을 떼다 보니 낡은 연통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불똥이 튀어 집을 태우지 않으려면 새 것으로 갈아야 합니다. 새 연통을 끼울 자리를 만들기 위해 총을 쏴서 구멍을 뚫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헌 연통을 빼고 새 것을 끼웁니다. 다시 불을 지피니 아주 근사하게 타오르는군요. 매일 서너 통씩 떼다 보니 장작 창고가 비어갑니다. 밖으로 나가 수확을 좀 해야겠네요. 이곳에서 벨 수 있는 나무는 두 종류입니다. 말라 죽은 소나무거나 아직 살아있는 나무죠. 얼어붙은 개울가에 도착해 기계톱을 꺼내 벌목을 시작합니다. 수몇 번 고르는 사이에 나무가 넘어갑니다. 그러고는 재빨리 잔가지를 쳐내고 통나무를 묶어 스노모빌 뒤에 매답니다. 가속 페달을 밟자 차가 튀어나갑니다. 눈보라를 일으키며 통나무들이 뒤따르는데 속도를 너무 냈는지 위험천만하군요. 스노모빌이 작은 나무를 들이받았습니다. 다행히 다친 곳은 없네요. 다시 집으로 향합니다. 밤하늘 아래서 장작 팰 준비를 합니다. 그의 동작 하나하나에서 힘이 느껴집니다. 기계톱 시동을 걸고 통나무를 적당한 크기로 자릅니다. 그 후 통나무를 받침대에 올리고 힘차게 도끼를 휘둘러 나무를 쩍 하고 갈라버립니다. 몇 시간 동안 땀 흘려 일한 끝에 드디어 앤디는 장작 패기를 마쳤습니다. 몸은 녹초가 되었지만 기분만은 상쾌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남자가 해야 할 일이라고 느끼기 때문이죠. 날이 밝아오자 앤디는 모닝커피를 즐기며 썰매개들에게 손을 흔들어 아침 인사를 건넵니다. 오늘 그에게는 아주 중요한 임무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 마을로 가는 길을 트는 것입니다. 출발 명령이 떨어지자 썰매개들이 앞을 향해 질주합니다. 아주 용맹한 모습입니다. 앤디의 모습은 마치 전장에 나가는 장군 같습니다. 집에 남은 강아지들이 환호하며 응원을 보냅니다. 썰매팀은 바람처럼 빠르게 달립니다. 하지만 눈이 너무 두껍게 쌓여 있어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동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순식간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앤디는 곡괭이를 들고 제설 작업을 시작합니다. 개들은 옆에서 얌전히 기다려줍니다. 반나절 동안 바쁘게 일한 뒤를 돌아보니 세상에 아직도 집 앞이네요. 정말 고된 일입니다. 이제 길이 뚫렸으니 다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어린 개들이 잠시 주저하는가 싶더니 리더 견이 몇 번 펄쩍 뛰어오르자 팀 전체가 반응하며 여정을 이어갑니다. 가는 길은 험난하기 그지없습니다. 썰매팀에게는 큰 시련입니다.
선두의 성게는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허스키입니다. 녀석의 지휘 아래 팀 전체가 활력을 되찾고 눈 위를 가볍게 뛰어다닙니다. 앤디는 썰매 위에서 어찌나 덜컹거렸는지 틀니가 빠질 뻔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지역 주민들이 미리 치워둔 길에 도착했습니다. 주민들이 각자 구역을 맡아 길을 잇고 하나의 온전한 도로로 만든 것이죠. 덕분에 이동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썰매팀은 속도를 높여 금세이고 마을에 도착합니다. 산과 강을 끼고 있는 평화로운 마을입니다. 소박하고 인심 좋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죠. 앤디는 이곳 버스 창고에 물건들을 보관해 두었습니다. 대사료도 포함해서 말이죠. 그는 사료 한 포대를 썰매에 싣고 다시 길을 나섭니다. 먼저 우체국에 들러 주문해 둔 맥주 한 통을 찾고 마트에서 새 썰매를 만들 때 쓸 비닐 시트 몇 장을 챙깁니다. 보리를 마친 앤디는 집으로 향합니다. 한참을 달린 끝에 해가 지기 전에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아내 캐디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네요. 남편이 무사한 걸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고된 하루를 보냈으니 이제 즐길 시간입니다. 시원한 맥주만큼 좋은 것도 없죠. 두 사람은 맥주를 기울이며 소박하지만 꿈같은 삶을 만끽합니다. 오늘 고생한 썰매개들을 위해 앤디는 체력 보충용으로 말린 생선을 특식으로 줍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성난 신처럼 거세게 울부짖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칼바람이 얼굴을 때려 따갑기 그지없습니다. 포 여사는 눈보라에 날아가지 않으려 무거운 물건을 꽉 붙잡습니다. 발걸음은 위태롭지만 그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임무를 수행 중이기에 멈출 수 없습니다. 이곳은 북극권의 땅이자 운영 중인 전초기지, 동시에 기상 관측소입니다. 급유와 구조 활동을 위한 거점이기도 하죠. 포 여사는 이곳의 유일한 직원입니다. 그녀는 이곳을 지켜야 합니다. 기지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말이죠.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생사를 도외시한 채 일합니다. 안전한 이동을 위해 건물 사이를 튼튼한 로프로 연결해 두었습니다. 생명줄이나 다름없죠. 시설 곳곳의 상태를 점검하고 다시 실내로 돌아옵니다. 포 여사는 컴퓨터로 기상 변화를 확인합니다. 현재 야외 기온은 영하 50도까지 떨어졌고 바람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안전 로프가 있어도 지금 밖으로 나가는 건 극도로 위험합니다. 포 여사는 어쩔 수 없이 날씨가 좋아질 때까지 실내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곳에서 그녀는 혹독한 날씨뿐만 아니라 곰과도 맞서야 합니다. 늑대와 맹수들도 위협적이죠. 병원이 800km나 떨어져 있어 부상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에 그녀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온갖 무기로 무장했습니다. 몇 년 전 회색곰이 집으로 쳐들어오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잠자던 그녀를 공격해 맨몸인 그녀를 10m 밖으로 끌고 나갔죠. 다행히 총을 집어들어 위협 사격을 가해 곰을 쫓아냈지만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 후로 그녀는 옷을 입고 자며 항상 머리맡에 총을 둡니다. 하루를 기다린 끝에 드디어 눈보라가 멈췄습니다. 기온은 영하 30도 정도로 올랐습니다. 포 여사는 눈을 치우고 캠프 상태를 점검하다가 눈 속에서 뻗어나오는 버드나무를 발견합니다. 부활을 상징하는 나무죠. 그녀는 살리실산 성분이 있는 버드나무 가지를 좀 꺾습니다. 발목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곰에게 공격당한 후유증입니다. 그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도시에서도 살아봤지만 자유로운 천성 탓에 평범하게 늙어가는 것을 거부했죠. 그래서 이 삶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한다 해도 말이죠. 이 지역에는 스라소니가 출몰하는데 그 가죽은 매우 값비쌉니다. 에릭은 운을 시험해보려 덫을 놓기로 합니다. 이상적인 장소를 찾아 산으로 향합니다. 이곳의 겨울 햇살은 아주 귀해서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도 많지만 그는 예외입니다. 그의 삶은 무척 바쁘고 의미 있기 때문이죠. 어느새 어둠이 내려앉고 목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이 나무는 덫을 놓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지난 몇 년간 이곳에서 항상 성과가 좋았거든요. 올해도 기대가 큽니다. 에릭은 줄에 새 날개를 묶어 바람에 흔들리게 합니다. 시각적 유인물인 셈이죠. 어떤 고양이와 동물도 이런 시각적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 겁니다. 발톱으로 낚아채려고 안간힘을 쓰겠죠. 에릭은 나뭇가지로 울타리를 쳐서 스라소니를 덫으로 유인합니다. 안쪽에 덫을 설치한 후 눈으로 사슬을 숨기고 도끼로 깨끗한 눈을 퍼서 덮습니다. 마지막으로 꼼꼼하게 덫을 묻습니다. 스라소니가 눈치채지 못하게 최대한 자연스럽게 보이려는 거죠. 에릭은 앞쪽에 나뭇가지를 놓아
스라소니가 넘어가다 더들 밟게 유도합니다. 그리고 뼈 조각을 미끼로 씁니다. 시각과 후각을 동시에 자극하니 스라소니가 거부하기 힘들 겁니다. 완벽한 함정이 완성됐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다른 덫들도 설치합니다. 며칠 후 감기 기운이 있음에도 에릭은 덫을 확인하러 나섭니다. 아름다운 밤빛 속에서 첫 번째 덫이 있는 곳에 도착합니다. 덫은 작동했지만 스라소니는 없고 발자국만 남았습니다. 덫을 다시 놓고 두 번째 장소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 털몇 가닥뿐입니다. 이 스라소니가 그를 놀리고 있는 것 같네요. 화가 나서 기침이 멈추지 않을 정도입니다. 덫을 다시 손본 후 그는 계속 나아가다 뜻밖의 광경을 목격합니다. 통통한 스라소니 한 마리가 덫에 걸려있네요. 꼬리가 묶여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스라소니는 북극의 진정한 포식자입니다. 교활하면서도 아주 사납죠. 심지어 술록을 사냥하기도 합니다. 에릭은 총을 꺼내 한 발 쏘고 값비싼 가죽을 얻습니다.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스라소니를 품에 안고 그는 녹초가 되어 집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쉴 틈이 없습니다. 그는 스라소니를 거치대에 매답니다. 사체가 얼어붙기 전에 빨리 가죽을 벗겨야 하죠. 작업을 다 마친 후에야 그는 잠자리에 들 수 있습니다. 알래스카에서 물물 교환은 가장 순수한 형태의 거래 방식입니다. 에드니스의 언니는 모피가 필요하고 이들은 바다 생선이 필요했기에 서로 교환하기로 결정합니다. 언니가 사는 마을은 5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곳에 가는 유일한 방법은 스노모빌 뿐이죠. 1년 중 8개월은 이동수단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스노모빌은 자주 고장나곤 하죠. 오늘도 시동이 걸리지 않네요. 치비 엔진 덮개를 열고 점검합니다. 체인에 문제가 있군요. 고쳐보려 했지만 실패하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칩은 홧김에 스노모빌 앞부분을 2번 3개 걷어찹니다. 강아지도 깜짝 놀라 겁을 먹었네요. 이곳에 상점이 있긴 하지만 살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특히 스노모빌 부품은 더 귀하죠. 그래서 그는 고주파 무전기로 마을 이웃들에게 수소문해 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누군가 체인을 가지고 있다며 고기와 바꾸자고 연락해 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집은 마침 며칠 전 술록을 사냥했거든요. 이곳 사람들은 아주 정직해서 터무니없는 값을 부르지 않습니다. 금세 그 사람이 새 체인을 가져왔습니다. 딱 칩에게 필요한 물건이네요. 그는 체인을 술록 고기 조금과 맞바꾸고 스노모빌에 장착합니다. 이 스노모빌은 15년이나 된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든든한 조수입니다. 그래서 집은 항상 정기적으로 정비하죠.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그들은 다시 길을 떠납니다. 북극 지방에서 물개 기름은 중요한 에너지원입니다. 날씨가 너무 춥기 때문에 일반적인 음식으로는 열량을 충분히 얻을 수 없죠. 물개 기름을 섞은 음식만이 제대로 된 칼로리로 전환됩니다. 에드니스는 최상급 흰살 생선을 꺼냅니다. 알이 꽉 차고 기름진 생선이죠. 언니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것입니다. 에드니스의 언니는 이웃 마을 키아나에 사는데 올해 그곳은 물고기가 많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 식량을 챙겨서 온 가족이 왁자지껄 웃으며 길을 나섭니다. 친척을 만나러 가는 길은 언제나 즐겁죠. 그리고 꽁꽁 얼어붙은 강은 그들의 고속도로가 됩니다. 스노모빌이 빙판 위를 질주하며 하얀 눈보라를 일으킵니다. 얼굴에 살포시 내려앉는 눈송이가 시원함과 자유로움을 동시에 선사하네요. 약 20분 후 그들은 옆 마을에 도착합니다. 형 브레트가 반갑게 맞이해주네요. 에드니스가 흰살 생선을 건네고 그 대가로 물개 기름 한 병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 돕고 사는 물물 교환의 현장입니다. 이곳의 모든 활동은 식량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식량은 거래 수단일 뿐만 아니라 선물이기도 하죠. 오늘 밤 그들은 형부 집에서 저녁을 먹을 겁니다. 언니가 아주 성대한 잔치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기름진 생선과 해산물, 전복, 짭짤한 크래커, 갓 구운 빵, 사과, 당근, 샐러리 그리고 다른 반찬들도 곁들였습니다. 이런 것들은 보통 상점에서나 살 수 있는 것들인데 그마저도 품절될 때가 많습니다. 정말이지 호화로운 저녁 식사입니다. 모든 음식에는 물개 기름이 섞여 있는데 이는 신체가 충분한 열을 내도록 도와줍니다. 이곳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는 비결이자 혹독한 북극 환경을 견디는 힘입니다. 이곳의 모든 것은 식량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유콘 강가에서 앤디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어 장치에 이상한 문자들이 떴기 때문입니다. 장치를 재부팅하자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겨울에는 땔감 소비량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앤디는 나무를 보충해야 합니다. 그는 개썰매 팀에게 하루 휴식을 주고 직접 운전하기로 합니다. 개썰매에 비해 스노모빌은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놀라울 정도로 말이죠. 하지만 1km도 못 가서 차가 고장나고 맙니다. 앤디가 엔진을 점검해보니 문제가 꽤 심각합니다. 이 낡은 기계는 겨울만 되면 을의 말썽을 부립니다. 화가 난 앤디는 기계를 내리치며 분풀이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스노모빌을 설매 위에 실은 뒤 걸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설매견 10마리를 골라 설매에 줄을 묶습니다. 개들은 신이 나서 길을 나섭니다.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게 무엇인지도 모른 채 말이죠. 녀석들은 전력 질주하여 스노모빌이 있는 곳에 도착합니다. 앤디가 차에 줄을 연결하고 명령을 내리자 설매팀은 다시 출발합니다. 수백 킬로그램이 더 늘어났지만 개들은 거뜬히 감당해냅니다. 속도도 전혀 줄지 않습니다. 그렇게 금세 집으로 돌아옵니다. 앤디는 스노모빌을 차고에 넣고 다시 여정을 이어갑니다. 미처 다 하지 못한 땔감 작업을 위해서죠. 숲에 도착하자 장비를 켜고 분주하게 작업을 시작합니다. 장작 패기는 스트레스 해소에 아주 그만입니다. 도끼질 몇 번이면 통나무가 쪼개집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 큰 나무 하나를 고릅니다. 통나무들이 꽤 무겁지만 개들이 힘을 합쳐 집으로 끌고 갑니다. 관성을 이용해 수월하게 이동합니다. 기상 관측소에 토 여사는 기지 밖에서 새로운 골칫거리를 마주합니다. 늑대 무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녀는 늑대는 싫어하지만 여우는 끔찍이 아낍니다. 지난 몇 년간 10마리가 넘는 여우를 돌봐왔고 녀석들은 그녀를 졸졸 따라다니곤 했습니다. 그중 한 마리 사랑스러운 여우는 그녀와 함께 TV를 보기도 했죠. 토 여사는 이 여우들을 정말 예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작은 여우 한 마리가 그녀의 바짓가랑이를 잡아당기며 구조 요청을 보낸 것입니다. 곰 한 마리가 여우 굴에 침입했기 때문이었죠. 작은 여우는 토 여사가 도와주길 바랐지만 그녀 역시 곰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결국 그 작은 여우만이 살아남았고 토 여사는 더 강하게 대처하지 못한 것을 깊이 후회하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지금 기지 밖을 서성이는 늑대 무리를 보며 그녀는 이번에야말로 강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걸 압니다. 망원경 너머로 늑대 한 마리가 보입니다. 선발대가 그녀의 반응을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전형적인 사냥 행동입니다. 약점을 보이면 늑대떼가 밤에 습격해 올 것입니다.